안녕하세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알고 분노에 떨어했던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나름대로 좋은 팔자를 타고났다고 생각했어요. 남들과 같은 크고 작은 고민을 하며 살긴 했지만 이렇다 할 불행이나 시련이 없었거든요. 넉넉하신 부모님 덕에 나름대로 누릴 것도 다 누리며 살았고요. 그런 제 인생에 한 여자가 엄청난 불행을 몰고 왔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전 그 사람을 정말 소중히 여겼었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아마 눈 감을 때까지 잊지 못할 그 사건에 대해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원래 저희 부모님은 평범한 맞벌이 부부셨어요. 어머니는 속옷, 네일, 양말 등을 파는 체인형 매장을 운영하셨고 아버진 회사원이셨죠. 저희 가족은 서울에 살았는데요. 부모님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며 남긴 땅을 조금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국민학생 때 재개발이 되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거예요. 심지어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동네마저도 재개발이 되어 저희 가족은 말 그대로 갑자기 떼돈을 벌게 되었어요. 제가 어렸던 시절엔 논밭으로 가득하던 땅이나 허름한 주택으로 빼곡했던 동네가 개발이 되며 그렇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죠. 그런 제게 국민학생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정한이라는 친구였답니다. 좋겠다, 석준이 넌. 우리 집은 오히려 그 동네에서 쫓겨났는데. 친구는 저와 같은 동네에서 홀어머니와 월세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네 어머니는 일찍 친구의 아버지를 잃고 혼자 친구를 키우느라 형편이 넉넉지 않으셨죠. 살던 동네가 재개발이 되며 저희 집과 달리 친구네 집은 더 열악해졌어요. 월세 세입자에겐 당연히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친구와 친구 어머니는 그 집에서 쫓겨나 더 열악한 근처 동네로 이사를 해야 했거든요. 야, 강석준, 너처럼 거지랑 놀지 마. 너처럼 있는 집 자식이 왜 떼타게 저런 애랑 놀아? 뭐? 떼? 니들 한 번만 더 정한이 함부로 대하면 확 떼수건으로 입술 박박 밀어버린다? 중학교 올라간 뒤 형편이 더 어려워졌던 친구는 못된 녀석들에게 잠시 배척당했어요. 잘 씻지도 못했고 선생님들마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애들은 친구를 만만하게 여겼던 거죠. 반면 집에 돈도 좀 있고 체격도 컸던 제겐 함부로 하지 못했는데요. 전 그 한심한 놈들을 멀리하며 친구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라 그건 당연히 옳지 못한 행동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한심한 놈들보다 선비처럼 점잖고 정말 착했던 제 친구 정한이가 전 훨씬 좋았죠. 전 계속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의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 꼭 나아지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겐 현실적인 어려움이 계속 따라다니더군요. 성인이 된 후 대학을 졸업한 저와 달리 친구는 홀어머니를 돕고 싶다며 바로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요. 제가 아직 대학생일 때 친구는 악덕 사장에게서 몇 달치 월급을 뗄 뻔한 일도 있었답니다. 그만두고 싶어도 못 받은 돈 완전 떼일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미치겠다 정말. 그때 전 저희 부모님께 사정해 유능한 변호사를 소개받아 그 친구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부모님은 계속 일을 하시면서도 부동산 투자까지 병행하셨기에 법적으로 고생하신 일도 많았거든요. 분명 두 분께 인맥이 있을 거라 생각해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돈이 없던 친구를 위해 대학 다니는 내내 아르바이트하고 가해하며 모은 돈까지 변호사 수임료로 빌려주었죠. 변호사님이 부모님의 부탁이라며 수임료를 깎아주어 그 정도로도 친구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다행히 친구는 밀린 월급을 되찾고 다른 공장으로 무사히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어떻게든 친구를 도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 녀석이 어머니 병원비로 힘들어할 땐 직장을 다니고 있던 전 아무 조건 없이 돈을 또 빌려주었고요. 생활비 하랴 병원비 대랴 이래저래 빚이 많았던 그 친구는 제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많이 미안했는데요.
투병 그때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전 그냥 그 돈을 갚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어머니 조의금이라고 생각해. 나도 너희 어머니 정말 좋아했던 거 알잖아. 이렇게 네가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야 어머니께서 약간이나마 마음 편히 하늘로 가시지. 넌 왜 그렇게 날 도와주냐? 난 너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얌마, 친구끼리 왜가 어딨어. 그냥 내 제일 친한 친구니까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싫은 거지. 난 그냥 너보다 운이 조금 좋아서 인생이 잘 풀렸을 뿐이야. 그러니까 네가 제발 덜 힘들도록 앞으로도 평생 내 운 너한테 나눠줄게. 그러니까 어깨 좀 펴고 살아, 이 자식아. 그때 친구는 고맙다며 어린애처럼 오열하더라고요. 전 그런 친구의 어깨를 따뜻하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친구는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전 그런 친구에게 축의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어요. 가전이나 가구라도 하나 해주고 싶었는데 하도 괜찮다며 거절하기에 그냥 축의금으로 거액을 보내버린 거죠. 다시 보내기만 해봐. 아주 절교야. 나 재수 씨 앞에서 체면 깎이게 하지 마. 양심적인 친구라 끝까지 돈을 돌려준다고 얼마나 성하던지. 제 돈으로 축의금 내는 것도 애를 먹어야 했다니까요. 재수 씨도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친구 부부는 제 축의금을 받았고 두 사람 모두 제게 많이 고마워했죠. 친구가 결혼한 뒤 전 친구 부부와 한 번씩 만나긴 했지만 아무래도 유부남이 된 친구와 전처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허전했지만 전 또 제 나름대로 삶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죠.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다고? 네, 한식이랑 양식을 조화시킨 퓨전 레스토랑이요. 계속 요식업계 회사를 다니고 있던 전 긴 기획과 고민 끝에 아예 제 식당을 차려보기로 했습니다. 전 항상 장래에 대해선 부모님과 상의를 하는 편이라 그때도 그 말씀을 드렸더니 부모님은 마침 두 분의 상가 건물 1층에 곧 빌 예정인 곳이 있으니 거기서 시작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증금이나 월세는 받지 않겠다면서요. 부모님은 꾸준한 투자로 재산을 불려 그 돈으로 건물을 매입하셨는데요. 그 결과 제가 30대 때 두 분 앞으로 된 건물이 무려 세 채였죠. 그것도 미니 건물도 아닌 땅값이 나쁘지 않은 동네에 최소 5층이 넘는 건물들이었고요. 덕분에 부모님은 은퇴 후 월세를 받으며 여유롭게 살 수 있으셨죠. 그런 부모님은 유일한 자식인 절 팍팍 밀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감사해요, 아버지, 어머니. 저 뭐든 쉽게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게요. 전 감사한 마음으로 퓨전 레스토랑을 차려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힘든 걸 월세인데 그런 월세 걱정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전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도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한 덕분인지 식당은 꽤 입소문이 났습니다. 원래 유동인구도 많은 곳이었기에 식당 매출은 갈수록 늘어나더라고요. 다만 전 너무 장사에 매진하느라 연애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며 어느덧 43살이 되었답니다. 저보다 더 초조해진 부모님은 갈수록 제게 결혼을 재촉하셨죠. 석준아, 너 그러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어. 자식이라고 너 하나뿐인데 엄마 아빠 손주 보고 싶어서 아주 돌아가시겠다. 그러던 어느 날 전 아주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포장 좀 하려고요. 사무실 가서 직원들이랑 먹으려고요. 그날 오후 같은 부모님 건물 3층에 세드를 했던 세무사가 늦은 점심을 포장하러 저희 가게에 왔더라고요. 우린 배달과 포장 주문도 함께 하고 있었는데 종종 같은 건물 임차인들도 저녁으로 술과 곁들여 먹을 때가 아니면 포장을 해가곤 했었거든요. 제 가게 음식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라 직장인들이 점심으로 먹기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 세무사는 저희 부모님 재산을 3년 넘게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특별히 일을 잘해주던 그 세무사에게 월세를 좀 저렴하게 해주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세무사는 두 분의 아들인 제게도 마주칠 때마다 참 친절했죠.
세무산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어린 여자였는데 부모님은 사람이 싹싹하고 능력도 괜찮다며 이상하게 당시 들어 제 앞에서 그 사람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전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장님? 사장님 부모님께서 자꾸 사장님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 사장님이 두 분 아드님인 거 몰랐을 때부터도 참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참고하세요. 저희 부모님이요? 아유, 두 분이 진짜. 부모님은 저와 그 세무사를 이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물론 저도 그분이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 차이가 너무나 호감은 가질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그러시지 말라는 말을 드렸더니 부모님은 오히려 신이 나서 부추기시더군요. 정말 태희 씨가 그랬어? 어머나, 예, 석준아. 태희 씨가 너한테 관심이 있긴 있나 보다. 너 한번 만나나 봐. 사람이 정말 괜찮다니까. 부모님의 성화에 전 결국 용기를 내어 태희 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손님과 사장이 아니라 그렇게 남녀로 만나 대화를 해보니 태희 씨는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더군요. 예의 있고 착하고 배려심 깊은 모습에 저도 오랜만에 연애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게 인연이 되어 결국 우린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드디어 저도 유부남이 되었던 거죠. 아는 집안 형편이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인지 처음엔 결혼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아내를 오히려 저희 부모님이 적극 설득하셨죠.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뭘 그런 걸로 망설여. 시부모 될 우리가 찬성이라니까. 우리가 정말 잘해줄 테니까.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아무것도 아닌 절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요. 그렇게 우린 결혼했고 친구 부부 또한 우리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여유가 안 돼 미안하다며 제게 100만 원을 추기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만큼 추기를 하지 못해 미안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녀석 사정에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인지를 잘 알았기에 전 몇 번이나 고맙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인터넷 보고 수육 맛있게 삶는 법 배웠거든요. 제가 그거 해드리려고 재료 다 사왔어요. 일명 콜라숙이라는 거 해드릴게요. 얼른 해드리고 싶어서 아침부터 빨리 어머님, 아버님 뵈러 가자고 남편을 졸랐다니까요. 우리 점심에 수육 파티예요. 결혼한 뒤 아내는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댁 가는 일을 꺼린다는데 아내는 틈만 나면 두 분을 뵈러 놀러 가자고 졸랐죠. 가서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꼭 새롭고 신기한 요리 레시피를 찾아 두 분을 즐겁게 해드렸고요. 비록 늘 성공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아내 그런 노력과 정성을 정말 귀엽게 봐주셨어요. 장모님 혼자 지내는 거 외로우실 거라고 저희 부모님도 가끔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사시자니까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처가엔 장모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미혼모로 아내를 낳으셨다는데 자세한 사정이야 모르지만 혼자 얼마나 힘든 삶을 사셨을지 상상이 되었죠. 제 친구 또한 홀어머니 아래서 힘들게 자랐으니까요. 그런 장모님이 안타까워 전 일찌감치 장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혼자이신 장모님을 제가 모시고 사는 게 어떠냐고 하셨거든요. 그만큼 두 분은 아내를 정말 예뻐하셨던 거예요. 아낸 그런 제 제안에 많이 고마워했지만 장모님은 끝내 거절하셨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 아무것도 못 해준 것만 해도 염치가 없다면서요. 아쉬웠지만 대신 전 자주 장모님을 찾아뵈며 좋은 사이가 되려고 노력을 했죠. 장모님, 마감 도와드리러 왔어요. 어? 자네 가게 벌써 닫았어? 아니요. 오늘 마감은 직원들이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모님 도와드리러 왔죠. 장모님은 원래 작은 횟집을 하고 계셨는데 불경기로 인해 제가 결혼한 직후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월세가 감당이 안 됐던 거죠. 그때 부모님은 아내와 제가 있던 건물 말고 다른 건물에 자리가 났다며 새 횟집을 차리게 도와주셨어요. 사돈사이 서로 돕고 살아야죠. 저희 건물이 보증금도 월세도 높은 편인데 둘 다 딱 5분의 1만 내세요. 마음 같아선 그냥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럼 오히려 부담스러워 하실 거잖아요. 여기 목이 좋아서 웬만하면 손님이 많이 올 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평생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가족 덕을 보는 날이 다 오네요. 제 딸도 이렇게 좋은 집안 며느리 삼아주시더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장모님은 눈물까지 보이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끔 태희 씨 보면 정말 부러워요. 젊지, 똑똑하지, 착하지. 정말 다 가진 사람 같다니까요. 그래도 내가 살림은 선배니까 도움 필요할 일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줘요. 아는 제 친구 부부와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우린 종종 부부 모임을 했었거든요. 재수 씨는 자긴 오빠 둘이라며 제 아내를 동생처럼 잘 챙겨주더라고요. 제 친구도 좀 무뚝뚝하던 저보다 평소 다정하고 남도 잘 챙기던 녀석이었는데 그런 어른스러운 재수 씨와 친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아내 두 사람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이상적인 인고 부부라며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2년쯤 지났던 어느 날 친구 부부에게 거대한 불행이 찾아오더군요. 석준아, 우리 집사람이 그날 친구에게 전화를 받은 전 순간 전화기를 툭 떨구고 말았어요. 친구가 전한 소식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평소 그렇게 밝아 보였던 재수 씨는 갑자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재수 씨가 남긴 유서엔 아주 짧은 글만이 적혀 있었죠. 삶이 피곤합니다. 그만 살고 싶습니다. 친구에게 듣기로 사실 재수 씨는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재수 씨의 불임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며 끝까지 노력했었는데 결국 아이가 생기지 못했다네요. 전 몰랐는데 재수 씨는 그 일로 많이 우울해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만 봐선 잘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더니 재수 씨가 딱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그러다 두 사람이 키우던 반려견까지 세상을 떠나며 재수 씨 우울증은 더 심해졌다고 해요. 심지어 재수 씨는 당시 직장 내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직장까지도 그만둔 상태였고요. 그런 모든 배경은 알고 있었지만 저도 재수 씨 가족들도 재수 씨가 그렇게 심한 우울증이 걸렸던 건 몰랐던 거예요. 석준아, 나 이제 완전히 혼자야. 우리 집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었건만 꼭 그렇게 허무하게 갔어야 했나 싶어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혼자가 되었어요. 전 울부짖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친구 곁을 장례 치르는 내내 지켜주었죠. 친구의 어머니 때처럼 화장터와 납골당까지 따라가 재수실 함께 보내주었어요. 이후 전 친구가 재수실 따라가기라도 할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친구 집에 찾아가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 회사 앞에 찾아가 늦은 시간까지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아내 또한 친구를 많이 걱정했기에 아예 친구를 집으로 불러 셋이 술을 마시던 날도 많았어요. 고맙게도 아내는 분명 대충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친구를 걱정해 절통에 반찬도 만들어 전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가족이 없는 친구에게 어떻게든 의지가 되어주려고 노력했죠. 그동안 챙겨줘서 고마워 석준아. 나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다시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다행히 친구는 서서히 힘을 내어 살아가기 시작하더군요. 생각보다 일찍 아픔을 잘 이겨내주던 그 녀석을 보며 참 고마웠죠. 당신 오늘도 야근이야? 딱 오늘까지 바빠. 이번 월초는 유독 엄청 바쁘네. 그래도 며칠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아. 아마 오늘은 내가 당신보다 늦게 끝날 것 같으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 그렇게 재수 씨가 떠난 지 반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아낸 일이 너무 바빠 며칠 동안 야근 행진 중이었고요. 평소 같았으면 아내 늦게까지 일하던 저보다 훨씬 빨리 끝났을 텐데 그날은 저보다도 퇴근이 늦는다는 말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7시쯤 일이 바빠 저녁도 못 먹었다는 아내의 문자에 아직 일하는 중이었던 전 아내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기로 했어요. 말만 도시락이지 저희 가게 음식을 포장해서 3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아내는 직원 한 명과 함께 야근한다고 했었기에 전 스파게티 2인분에 사이드 메뉴까지 포장해 아내 사무실 쪽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사무실 문에 노크를 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문을 열어봤더니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저기 안쪽에 있나 보다. 아내 사무실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 2-3명이 근무하는 책상과 고객 응대용 소파와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엔 아내가 고객들과 좀 더 프라이빗한 상담도 하던 아내 개인 방이 따로 있었고요. 전 그곳에 아내가 있겠구나 싶어 다가갔는데요. 살짝 열린 문틈새로 역시나 아내와 평소 가끔 저와 인사하고 지내던 여직원 유림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내보다 나이가 5살 정도 어렸던 그 직원의 목소리가 좀 특이한 편이라 바로 누군지 알아들을 수 있었죠. 전 얼른 인기척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들려오던 충격적인 내용에 순간 제 존재를 숨기려 숨을 멈추게 되더라고요. 세무사님, 그래서 이혼은 언제 하실 거예요? 이젠 진짜 그분한테 가고 싶으시다면서요. 안 그래도 타이밍만 보고 있어. 그래도 기왕 부잣집에 시집 온 거 돈은 좀 뜯어내고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빨리 임신부터 하려고 노력 중이야. 임신이요? 이혼하신다면서 임신은 왜요? 아낸 그 직원에게 저와 이혼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돈을 뜯어내고서요. 믿기지 않은 이야기에 심장이 쿵쾅댔죠. 그 와중에 그래도 증거 남겨놔야겠다는 생각에 전 조용히 휴대폰의 음성 녹음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뒤 두 사람에 대한 충격적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래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재산 좀 빼돌려 보려다 다 실패했잖아. 나 믿고 다 위임하셨다고 해도 우리 아버님 성격이 좀 꼼꼼하셔. 도무지 뭘 빼돌릴 틈이 있어야지. 아무리 두 분이 날 좋아하신다고 해도 갑자기 나한테 재산을 턱턱 넘기실 일도 없고. 근데 손주가 태어나면 말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얼른 임신부터 해서 시부모님 잘 꼬드겨 보려고. 애 태어나자마자 애 명의로 건물 한 채 정도 증여해 두는 게 좋다고. 그러면 증여세 상속세가 다 절세된다면서 말이야. 애 앞으로요? 그래. 우리 시부모님 아주 내 말이라면 철석같이 신뢰하시거든. 그렇게 애 앞으로 건물 한 채 정도 받아낸 뒤에 이혼할 거야. 어떻게 해서든 애를 내가 데려오면 클 때까지 한참 남은 애 재산은 곧 내 재산 되는 거 아니겠어? 딱 이 건물 받아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면 우리 엄마 횟집하고 있는 건물도 좋고. 근데 갑자기 무슨 핑계를 대고 이혼하시려고요? 바람 피웠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미쳤어? 임신한 뒤부터 살살 긁어서 나한테 아주 정 떨어지게 만들어야지. 뭐 방법은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내가 유책 배우자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잘 끌어서 성격체로 이혼해보려고. 근데 그쪽 집안 사람들이 날 너무 좋아해서 잘 돼가 걱정이긴 하다. 그러니까 아내는 바람이 났었더군요. 아내는 저희 부모님의 건물을 뜯어낸 뒤 그 남자에게 가기 위해 저와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저와 사이가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심지어 일도 같은 건물에 사고 있던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언제부터 절 배신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내 입에서 바람 피운 상대의 정체를 듣게 된 전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만나는 그분 남편분 절친한 친구라고 하셨죠? 근데 어쩜 그렇게 동안에 잘생기셨대요? 전 기껏해 40살 정도 되신 줄 알았어요. 우리 정한 씨 잘생겼지?
물론 우리 남편도 못난 외모는 아니지만 처음 정한 씨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거기다 자상하고 다정하기까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 마음이 가는 거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근데 그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인 거 알고 너무 감격스러웠다니까. 우리 남편이 착하고 집에 돈도 많지만 그렇다고 사람 마음이 다 갈 수는 없는 법인가 봐. 아무리 조건이랑 성격만 보고 한 결혼이라지만 결혼하자마자 진짜 사랑이 나타날 줄 누가 알았겠어. 우린 완전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랑 민선이 언니한테 미안해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한 거지. 민선이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에휴. 아내가 바람이 났던 사람은 바로 제 가장 친한 친구 정한이더라고요. 솔직히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사실보다 그 녀석이 절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놈과 제가 함께한 시간이 훨씬 길었으니까요. 심지어 두 사람은 제가 결혼한 지 고작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불건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재수 씨가 눈치챘던 거예요. 충격 받을 줄은 알았지만 그 언니가 그렇게 다 눈치채자마자 그런 선택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우울증이 아무리 심했어도 그렇지. 그땐 진짜 정한 씨도 나도 기절할 뻔했어. 그래도 그 언니가 그렇게 떠난 게 결국 우리 사이에 큰 전환점이 됐지 뭐. 정한 씨는 언니한테 미안하고 난 시댁 돈이 아쉬워서 차마 이혼을 못하고 질질 끌고 있었는데 그냥 이참에 나도 이혼하고 정한 씨한테 가야겠다고 마음 먹게 됐으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절대 빈손으로 나갈 수 없지. 아무튼 전 입 꾹 닫고 있을게요. 저 입 완전 무거워요. 다달이 나한테 입막음 비용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거워야지. 아휴, 그때 하필 몰래 여기서 정한 씨랑 꽁냥거리다 유림씨한테 들키지만 않았어도. 아무튼 나한테 계속 돈 받고 있는 이상 유림씨도 내가 들켜서 좋을 거 없으니까 철저히 입단속해야 돼. 아우, 이제 잡담 그만하고 다시 얼른 일하자. 그래야 얼른 집에 가지. 두 사람의 대화는 끝까지 제게 충격을 안겨주더군요. 그러니까 아내와 대화를 나누던 그 직원은 우연히 두 사람의 바람을 목격한 뒤 아내에게 입막음 비용을 받고 있었던 거죠. 평소 저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던 사람이 말입니다.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 세상이 다 무서워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들이 대화를 끝내자 전 들킬세라 조심스레 발소리를 줄인 채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장해 갔던 음식을 그대로 들고 가게로 돌아왔죠.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 상황이 용납되지 않더군요. 두 사람이 절 배신했다는 사실도 증오스러웠고 재수 씨가 그런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오히려 좋은 전환점이 됐던 양 말하던 아내에게 경멸감까지 들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그 둘을 요절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 때를 기다리며 이를 갈았어요. 저는 우선 소형 감시 카메라 몇 개 사서 집에 설치했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내에게 2박 3일 정도 지방에 다녀야 될 것 같다고 말했죠. 나 진짜 대박 나려나 봐. 지방에서 체인점 문의가 들어왔거든. 가서 얘기도 좀 해보고 상권도 보고 하려면 그 정도 걸릴 것 같아. 아내는 정말 잘 됐다며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가식적인 미소가 가증스러워 보였지만 전 애써 고맙다며 웃어주었죠. 그렇게 지방으로 가는 척 집을 나선 전 집 근처에 숙소를 잡고 그들이 덫에 걸리길 기다렸습니다. 저는 제가 집을 비우면 하루 정도는 분명 정한이 그놈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눈치 보려 일하랴 평소 분명 마음껏 만나지 못했을 테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한 뒤 실시간으로 휴대폰으로 전송되던 영상을 보고 있기로 한 거죠. 아우, 피곤해. 그래도 정한 씨랑 같이 이렇게 집으로 퇴근하니까 꼭 벌써 부부가 된 것 같다. 그지? 그러게. 맨날 쓸쓸한 집에 혼자 들어가다 이렇게 태희 너랑 같은 집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빨리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석준이 그놈한테 미안하지만 나도 남편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불행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 난 이제 정한 씨 없으면 안 돼.
우리 얼른 밥 먹고 씻자. 우리 남편 가게 파스타 맛 기가 막히잖아. 식으면 맛없어. 그리고 와인도 한잔하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출장을 떠난 바로 그날 저녁 제 친구 아내와 함께 저희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2박 3일이라고 말했지만 이틀이나 기다릴 필요도 없던 거예요. 그들은 역겨운 대화를 나누며 심지어 직원들에게 맡겨놓은 제 식당에서 포장한 음식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와중에 둘이 스킨십도 하고 손잡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데 아주 주먹이 울었죠. 심지어 친구는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다음날 직장에 휴가도 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내일 출근 안 해도 돼. 급한 일은 딱 오늘까지 다 끝났거든. 자, 우리 짠하자. 우리의 황급빈 내일을 위하여. 위하여. 태희 네가 석준이 알 임시만 하면 그 뒤엔 분명 우리 계획대로 척척 진행될 거야. 난 너 믿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한테 그런 부담 지게 해서 미안해. 대신 네가 석준이 애 데리고 나한테 오면 애도 내가 꼭 친자식처럼 잘 키울게. 아니야. 오빤 그냥 몸만 와도 된다는 거. 내가 건물 한 채 가져가야 한다고 우긴 거잖아. 우리 둘째는 꼭 우리 아이로 낳자. 나 아직 젊어서 얼마든지 둘도 셋도 낳을 수 있어. 그들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쓰며 와인잔을 부딪히더군요. 그만하면 증거는 충분한 것 같아 더는 볼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역겨웠으니까요. 전 그 길로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비밀번호를 치고 집에 들어가니 신나게 음식과 와인을 먹고 있던 그들은 벌떡 일어난 상태로 얼어붙더라고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전 우선 그 두 연놈의 사진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면상에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을 마구 집어던져버렸죠. 그리고는 벌써 반밖에 남지 않았던 병 안의 와인도 그들에게 쏟아부어버렸어요. 엉망진창이 된 그들은 잠시 딱딱하게 굳어 움직이지도 못하더라고요. 먼저 더듬더듬 입을 연 사람은 아내였어요. 당신 오늘 지방 간다고. 거짓말이었지. 보면 몰라? 나 당신 사무실 찾아갔다가 다 들었어. 당신이 당신 직원이랑 하던 말. 당신 이 자식이랑 재수씨 떠나기 전부터 바람난 사이였다며? 빨리 나랑 임신해서 애 나오면 건물 뜯어내고 이혼하려고 했다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었는지 알아? 그래도 그거 꾹 참고 더 확실한 증거 잡으려고 머리 쓴 거야. 저기 석준아. 내 이름 부르지도 마, 이 개자식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재수씨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재수씨가 얼마나 원통했으면 스스로 그런 선택을 했겠냐. 근데 넌 고작 반년 만에 우리 집에서 나 몰래 내 아내랑 와인을 마시고 있어? 네가 사람이야? 제가 악을 쓰자 친구는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전 그런 그놈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무릎을 털썩 꿇고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우리가 다 잘못했어. 물론 우리도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민선이 언니가 그렇게 갔을 땐 우리도 정말 충격이었다고. 근데 서로 너무 사랑해서 차마 헤어질 수가 없었어.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하다가 여기까지 왔던 거야. 미안해. 근데 우리도 정말 괴로웠어. 순진한 척 하지 마. 정 그렇게 사랑 타령할 거면 적어도 우리 집 돈은 노리지 말았어야지. 어떻게 그 와중에 내일 임신해서 우리 부모님 건물까지 빼앗을 생각을 해? 당신은 악마야. 그렇게 당신하고 장모님한테 잘해준 우리 가족을 뼛속까지 농락한 악마. 그런 말까지 다 들었었단 말이야? 사랑 타령을 하던 아낸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자 당황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엔 친구가 나서서 용서를 빌었어요. 미안하다 석준아. 나도 태희도 어릴 적에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순간 내선 안 될 욕심을 부렸었나 봐. 나도 너랑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어떻게든 내 마음 붙잡아 보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에 비해 똑똑하고 어린 데다 나랑 너무 공통점이 많은 태희를 아무리 생각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태희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데 어떻게 이런 여자를 포기할 수 있겠어? 그걸 말이라고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친구 아내를 넘봐? 그 불쌍한 재수 씨가 오죽했으면. 미안하다. 나도 정말 너무 힘들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바람까지 피운 주제에 당신 애를 빌미로 돈까지 뜯으려고 한 거. 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게. 근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만은 정말 진심이야. 그러니까 그냥 나랑 이혼해주라. 어? 난 정말 이제 정한씨 없으면 안 돼. 어차피 우리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아낸 그놈을 따라 사과하며 뻔뻔하게도 먼저 이혼하자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세기에 사랑 타령하는 두 연놈에게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죠. 당연하지. 내가 당신처럼 끔찍한 여자랑 어떻게 더 살아? 니들 내가 아주 평생 저주할 거야. 감히 우리 집을 돈으로만 본 당신도, 널 가족처럼 여겼던 날 말도 안 되게 배신한 박정아 너도, 내가 니들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희들 언젠간 이 업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거야.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렇게 그들을 쫓아낸 뒤 전 홀로 남아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한순간에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을 영영 잃었으니까요. 이후 부모님은 당연히 기절초풍하셨고 어머니는 아내 사무실로 찾아가 아주 머리채까지 잡으셨어요.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알아눕느라 함께 가시지 못했죠. 전 어머니가 걱정되기도 했고 저도 그곳에 볼 일이 있어 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아! 어머님, 이것 좀 놔주세요. 못 낳는다 이 기집애야. 이 배은망덕한 것 같으니라고. 너랑 네 엄마가 우리 덕을 본 게 얼만데? 감히 내 아들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놔? 오늘 아주 너 죽고 나 죽자. 어머니가 다치실까봐 눈을 떼지 않았을 뿐 전 도와달라던 아내를 도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전 그 옆에서 덜덜 떨고 있던 아내 사무실 직원에게 말했죠. 그쪽도 한패가 돼서 내 아내한테 돈까지 받아 챙긴 일 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냥 돈이 필요해서. 그쪽 사정은 내 알 바 아니고요. 조만간 소송장 받게 될 겁니다. 대가를 받고 내가 피해받는 일에 동조했으니 나한테 위자를 줘야 할 거거든요. 한마디 덧붙이자면 인생 쉽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남한테 피해 입히면서 버는 돈, 그거 독입니다. 그런 전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나오며 아내에게 싸늘히 말했어요. 하루빨리 사무실 빼. 내 부모님 건물에 당신 같은 인간한테서 나는 악취 풍기기 싫으니까.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장모님에게도 당장 가게를 빼라고 통보하셨어요. 뒤늦게 진실을 들은 장모님은 부모님과 제게 사죄하며 오열하셨죠. 어떻게 태희 걔가 자네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사랑 타령이란 말인가. 게다가 돈 때문에 임신하려고까지 했다니. 걔는 내 인생인데 결국 내 딸이 내 인생을 치욕으로 바꿔버린 거 아닌가. 미안하네 강서방.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결국 아내와 장모님은 바로 사무실과 가게를 빼야 했고 건물 사람 중 누군가 건물에 퍼진 그 엄청난 일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나 보더라고요. 부모님께 망신을 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했죠. 인터넷 추문이야 빠르게 불타올랐다가 사라지는 법이었지만 한동안 그들의 이야기는 아름아름 많이 퍼졌습니다. 특히 세무사들 사이에서 아내의 실명이 은근하게 퍼졌었나 보더라고요. 아마 한동안 아내는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자기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했을 겁니다. 전 아내도 아내지만 친구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그놈에 대한 이야기를 다 퍼뜨리고 다녔죠. 심지어 그놈이 당시 일하고 있던 직장에까지 찾아가 단단히 망신을 줬고요. 기가 막혀서 열심히 하겠다게 전화에 신입인 사람을 받아줬더니 인성이 아주 엉망이었구만. 당시 친구는 생산직 일을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취업해 디자이너로 일한 지 4년 정도 됐었습니다.
그 녀석 꿈이 원래 디자이너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늦깎이 신입이라 평소에도 회사 눈치를 많이 보고 다녔는데 그 일이 원인이 되어 나중에 결국 공고사직을 당했다고 합니다. 전 당연히 아내에게 위혼과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친구와 아내 직장 동료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그때 전 미처 몰랐는데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 음성 녹음은 법에 걸려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성이 함께 녹음된 감시 카메라 영상은 증거로 쓸 수 없었는데 제가 집에 들이닥친 후부터 영상은 다행히 증거로 쓸 수 있었답니다. 거기서부턴 당사자인 저도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모두 제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고 아낸 당연히 제게 나눠받을 재산이 한 푼도 없었죠. 어차피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었고 애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이후 전 그들에게 받은 위자료를 모두 사회에 기부했어요. 그 끔찍한 돈을 차라리 좋은 곳에라도 쓰고자 했던 거죠. 전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친구 아내 큰오빠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전 재수 씨가 실은 왜 세상을 떠났던 건지 그 진실을 알려드렸어요. 끔찍한 진실이지만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어떻게 박종환 그 자식이 알려주셔서 제 동생이 억울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묻히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제 친구는 분노한 재수 씨의 오빠들에 의해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까지 입원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재수 씨의 가족은 긴 소송 끝에 그놈과 제 아내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는 것으로 재수 씨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래줬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양심은 있었는지 그놈은 자신에게 심한 손찌검을 한 재수 씨의 오빠들을 상대로 고소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 이혼을 했어요. 너무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 충격의 여파는 엄청났죠. 그래도 전 그들 때문에 인생을 더 손해보기 싫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운동도 하며 제 인생을 아껴줬습니다. 그런 버러지들 때문에 제 인생을 소홀히 하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러게 지금은 시간이 3년 정도 지났습니다. 전 지금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다행히 노력한 덕에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어요. 요즘 특히 운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땀을 흘리면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 손주보길 바라는 마음은 많이 내려놓으신 상태랍니다. 그래도 은근히 제가 다시 재혼하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아직은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전처와 친구로 인해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옅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살다 보면 언젠가 제 마음에도 다시 봄이 올 날이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전 부모님을 잘 모시며 묵묵히 인생을 걸어나가려고 합니다. 한편 이혼한 뒤 전처와 친구는 기업과 살림을 합쳤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 서울을 떠났다는 것 외엔 어디서 뭐라고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저런 몇 달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전처였어요. 전 혐오감을 느끼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전처가 울음을 터뜨리며 대뜸 이혼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뭐? 이혼? 내가 바보였어. 역시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었다고. 나 졸지 싱글맘 됐어. 내 인생 어떡해 여보? 들어보니 지방으로 내려가 살림을 차린 그들은 재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아들까지 낳았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 다툼이 많이 잦아졌다고 하더군요. 임신하고 갓난애 키우느라 전처는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지. 친구가 겨우 구한 직장 버린 쥐꼴이지. 세무사 벌이와 제 벌이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지원으로 넉넉하게 살고 있던 전처로선 그런 궁핍한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힘들다. 이건 내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렇게 불만을 토로했던 거예요. 가난은 사랑도 창밖으로 도망가게 한다더니 그게 진짜더라. 잘 살던 나 꼬셔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 인간이 뭐라도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나한테 자기도 힘든데 그만 좀 징징대라면서 윽박 지르는 거야. 게다가 갈수록 자기 전처는 엄청 착했다고
나랑 비교까지 하더라고. 서로 전 배우자의 비교를 일삼으며 다투던 그들은 결국 얼마 못 가 파경을 맞이했다더군요. 그렇게 세계 사랑인 척 하더니 말이죠. 그렇게 그놈과 갈라선 뒤 전천 장모님을 자신이 있던 지방으로 불러 아일 부탁하고 대출을 잔뜩 받아 새 세무사 사무실을 차렸다고 해요. 일을 해야 했으니 장모님과 합가를 했던 거죠. 장모님은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으면서도 결국 하나뿐인 자식을 내치지 못하고 새로운 사위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그 두 번째 사위마저도 잃고 황혼 육아를 하시게 된 거죠. 2번 이혼했어도 새 사무실 차리면 전처럼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여기선 서울에 있을 때처럼 일도 잘 안 풀리고 월세도 싸지도 않아. 얼마나 인생이 망했나 궁금해서 다 들어보긴 했는데 아주 꼴 좋게 됐네. 근데 그걸 어쩌라고 전화해서 나한테 하소연하는 거야?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랑 행복하게 살 때가 그리워서. 박정한 그 자식만 아니었어도 난 지금 여전히 서울에서 잘 나갔을 텐데. 여보, 당신은 나 안 그리워? 내가 잠깐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원래는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한테 잘했었잖아. 나 다시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절대 같은 실수 안 할 자신 있어. 그러니까 뭐? 용서해달라고? 여러 사람 가슴에 다 피멍들게 하고 심지어 한 사람은 억울하게 눈 감게까지 한 주제에 당신은 고작 살기 좀 힘들다고 용서를 바래? 꿈도 꾸지 마. 난 당신 목소리 듣는 것도 역겨우니까 2번 다신 전화하지도 말고 앞으로 애나 잘 키우면서 살아. 당신처럼 쓰레기 같은 인간으로 자라지 않도록. 끊어. 전 그렇게 상종할 가치도 없었던 전체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번엔 친구가 저희 가게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석준아, 진짜 가지가지하네. 넌 또 여기 무슨 염치로 나타났냐? 친구는 수염도 덥수룩하고 완전히 페인꼴이 되어 있더군요. 언제 씻은 건지 냄새도 났고 술 냄새 또한 가득했죠. 그런 그놈은 사람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제 앞에 무릎 꿇고 흐느끼더라고요. 석준아, 그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이제라도 너한테 제대로 다시 용서 빌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 필요 없으니까 가. 물론 넌 절대 날 용서하지 못하겠지. 난 너랑 내 전체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으니까. 뻔뻔하게 들리겠지만 맨날 날 초라하게 만들던 테일 보면서 너랑 전처가 너무 그립더라. 아무 조건 없이 날 믿어주고 응원해주던 두 사람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자식이고 뭐고 그 여자랑 이혼하고 이제서야 사무치는 후회 속에 살고 있어. 너무 괴로워서 술 없이 잠도 제대로 못 자. 날 믿어준 사람들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 참혹할 줄은 몰랐어. 그래? 그럼 계속 그렇게 지옥 속에 살아. 나도 너랑 그 여자 덕분에 여태 숱한 악몽을 꾸고 지옥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날 이렇게 만든 너랑 그 여자가 나보다 잘 살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 하늘에 있는 재수씨가 피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냐고. 네 사과 따위 필요 없으니까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전 눈물을 꾸역꾸역 참으며 너무도 원망스러운 그놈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선 꺼이꺼이 통곡하던 그놈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혼자 초라한 삶을 살고 있던 정한이 그 녀석이 급성 알코올 쇼크로 돌연사했다는 이야기였죠. 이미 먼 친척에 의해 장례는 치러진 상태에서 뒤늦게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걸 보면 정말 천벌이라는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 친구의 소식을 듣고 난 뒤 전 아주 심란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제 친구를 잘 알고 있던 부모님도 씁쓸하셨는지 한숨을 많이 쉬셨죠. 그 녀석이 최소한 사람처럼 살기만 했으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진 않았을 텐데 하는 서글픔과 아쉬움이 들었으니까요. 간혹 제 친구와 전처처럼 한순간의 감정이나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원래 악마의 유혹에 빠지는 길은 쉽고 달콤하지만 양심과 도리를 지키는 일은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때론 힘들기도 하고 때론 이겨내기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살아볼 가치가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가길 방해하는 악마의 유혹이 왜 그런 무섭고 부정적인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제 사연 속 그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한 번씩 반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긴 이야기를 마치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소 어두웠을 제 사연에 그래도 끝까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